자, 61번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의 성질과 나중에 전세금을 목적물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모두 가지고 있죠. 자, 전세권에서는 일단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만 이 전세금은 동그라미 1번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질문이죠. 2번도 아주 잘 나오죠. 갑소유 건물에 전세권자 을이 있다. 이 전세권자 을은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게 있으니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가지고 있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팔았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 병이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전세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병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 행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물의 신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기 때문에 구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3번은 우리민법 313조.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은 소멸하지요. 4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으니까 전설정자는 전세권자의 사용색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되는 소극적 인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4번이죠. 5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당연히 을이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이 저당권자 동의 없이 함부로 전세권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게 5번이죠. 전세권 동의 없이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2번 조심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62번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다시 말해서 담보물권의 통유성이 있죠. 담보물권의 통유성 4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부성, 물상대의성. 부종성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죠. 그 부종성의 예외가 근저당권이죠. 즉 근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입니다. 그게 5번이죠. 부종성의 완화는 근저당권에서 현저하게 완화되어 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대표적인 약정 담보물권입니다. 두 번째 수반성이 있죠.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된다. 세 번째 불가부성, 채권이 일부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체 효력이 미친다. 물상대의성,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되고 가치 변형물이 잔존하는 경우 담보물권자는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의성도 없다. 2번이 틀렸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고까지는 괜찮은데 따라서 수반성이 아니라 물상대의성도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1번 담보물권은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 아닌 자의 저당권 등기. 채권자는 을인데 저당권자는 병으로 등기. 원칙 무효겠죠. 불가분성의 예외가 공동저당권에 있고요. 또 하나가 목적물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 전세권의 목적물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 그 멸실된 부분만큼 전세권 소멸하면서 전세금도 돌려줘야 됩니다. 여기에 불가분성의 예외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에서만 예외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불가분성의 예외 2개. 공동저당하고요. 전세권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된 경우. 요 경우에도 불가분성의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4번 물상대위성은 저당권과 질권에서 인정이 됩니다. 즉 저당권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지문들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도요. 2번을 딱 고를 수 있어야 되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 없고요. 물상대위 인정 안 되고요. 추구표 인정 안 되고요. 물권적 청구권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유치권의 특징 우선 변제, 물상대위, 추구표, 물권적 청구권 인정 안 된다.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2번이 틀렸고요. 자, 63번에 1번.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유익비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으면 유익비는 변제기를 미뤘으니까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2번.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을 먼저 점유하고 채권이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되니까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죠.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이란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되니까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2번이죠. 3번 목적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앤드 존속요건이죠. 4번 건물 임차인이 비용 상환을 이유로 종래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플러스 건물 임차인이 기존대로 그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 요거를 우리 대법원은 목적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5번 피담보 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번은요. 갑과 을이 서로 물건을 맞바꿔 간 경우에 을의 갑에 대한 물건 반환 청구권과 갑의 을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물건을 맞바꿔 갔다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생겼고 이것도 결렬성이 있다. 유치권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결렬성 인정되는 거예요. 동일한 사실관계라는 건 물건을 서로 맞바꿔 간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저놈이 내 물건 갖고 갔고 내가 저놈 물건 가져왔고 깜빡하고 이런 경우에 서로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도 결렬성 인정되기 때문에 내 물건 돌려줄 때까지 네 물건 못 돌려줘. 이게 유치권이랍니다. 우리 대법원은. 그게 5번입니다. 틀린 거 4번. 64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라고 돼 있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뭐죠? 360조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그걸 말하죠. 이때 그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1번. 2번. 채권자가 다른 여러의 채권을 묶고 자 이런 거죠. 을이 갑에게 5천을 빌려줬고 병이 갑에게 3천을 빌려줬고 정이 갑에게 2천을 빌려줬고 갑은 101호를 담보로 제공했고 이때 채권자 을병정이 각각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을병정이 채권액의 비율로 10분의 5, 10분의 3, 10분의 2의 비율로 요 하나의 저당권을 준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번 틀렸죠. 채권자가 다른 여러 개의 채권을 합쳐서 하나의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3번, 4번 장래 발생하는 특정 채권 갑이 을에게 33회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 자, 을이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 채권이 생기죠. 장래 발생하는 조건부 특정 채권 또는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불특정 채권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죠. 그게 3번, 4번이죠. 자, 5번
을이 갑에게 특정한 물건을 인도하라는 채권이 있는데 만에 하나 갑의 특정물 인도 채무가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그걸 미리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가? 그렇다. 그게 5번이죠. 틀린 것은 2번. 자, 65번 계약과 관련된 게 나왔어요. 소비대차 위임임치 종신정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건 우리 시험 범위 바깥에 있죠. 그냥 간단하게 소비대차는 돈 빌려주는 거, 위임은 일을 맡기는 거, 임치는 물건 보관하는 거, 종신정기금은 국민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뭘 주는 거, 이게 종신정기금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비대차 위임임치 종신정기금은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무이자 소비대차는 무상이고요. 이자부 소비대차는 유상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돈 빌리는 소비대차, 일을 맡기는 위임, 물건을 보관하는 임치,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종신정기금 계약 같은 것들은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할 수도 있다. 2번 쌍무계약에 한하여 동시 이행의 한변권과 위험부담이 적용되죠. 3번 현상광고계약은 요물계약이면서 편무면서 유상이죠. 4번 쌍무는 전부 유상이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는 아니죠. 5번은 부담부 증여라고 되어 있죠. 증여는 뭐 부담이 있든 없든 무상이고 편무입니다. 여기서 부담부 증여라는 게 뭐냐? 갑이 을에게 땅을 공짜로 줘요. 돈을 공짜로 줘. 증여죠. 근데 부담을 지웠어. 10년간 매년 쌀 2가마니를 보내라. 이게 부담이야. 근데 이 부담은 채무가 아닙니다. 증여는요. 증여한 자만 채무로 부담해요. 갑이 을에게 농지를 증여하기로 하면요. 갑이 을에게 농지를 공짜로 주는 것만 채무입니다. 편무고 무상입니다. 여기다가 갑이 부담을 붙였어. 을은 10년간 매년 쌀 2가마니를 보내라. 이건 채무가 아니에요. 채무가 아니고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담이 붙어있는 증여라 하더라도 그 부담은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이고 편무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이 65번 문제는 2번, 3번, 4번 정도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2번, 3번, 4번. 65번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1번 틀렸죠.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자, 2번. 계약이 성립하려면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해야 되죠. 그게 원칙이죠. 3번 승낙을 거절했다 이런 거죠. 승낙 기간이 있었어요. 1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그랬는데 1월 15일 날 승낙을 거절했어요. 나 안 사. 그러면 청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청약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승낙을 거절한 을이 다시 마음을 바꿔서 1월 18일 날 승낙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새 청약이 될 뿐입니다. 그게 3번. 4번 승낙 통지를 했으나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지 않거나 불착, 늦게 도달했다, 연착, 다 표의자의 불이익이니까 승낙자의 불이익 이렇게 되겠죠. 5번 물품 구입의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면서 갑이 을에게 물건을 보내면서 이 물건을 언제까지 반품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런데 이걸 수령한 사람은 승낙 의무는 없고 회답 의무조차 없으니까 반품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5번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이렇게 될 겁니다. 67번 동시이행의 한 몇 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경계계약을 했다. 경계계약은 이런 거예요. 각과 을 사이에 1억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만나가지고 1억 5천으로 바꿔요. 이게 경계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채무를 성립하는 계약을 경계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 채권 채무의 항변권을 소멸하죠. 갑이 을에게 1억 안 주면 물건 못 줘. 이건 소멸하죠. 뭘로 바뀌어요? 1억 5천만 원 안 주면 물건 못 줘.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경계계약이 있게 되면 기존 채권 채무에 관련된 항변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2번, 항변권이 있다는 것은 정당하게 거절한다는 뜻이죠. 정당하게 거절한다는 것은 지체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지체가 뭐예요? 부당거절이 지체입니다. 부당거절. 그래서 연체이자가 붙는 거예요. 부당거절은. 돈을 갚아야 될 날짜에 제때 갚지 않으면 부당거절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정당거절은 지체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2번이죠. 자, 3번. 이런 거 기억나시죠? 갑이 을에게 이행을 제공하면서 청구한 경우에 을은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따라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가 되는데요. 며칠 있다가 갑이요 재청구합니다. 재청구를 하는데 이때는 이행을 중단한 채 재청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 뭐라 그러죠? 지체에 빠졌던 을이라 하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3번을 봅니다. 갑이 이행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지체에 빠진 을,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가? 아니죠.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이렇게. 따라서 갑이 이행을 하면서 청구함으로써 지체에 빠진 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그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후에 상대방 갑이 이행을 중단한 채 청구하게 되면 지체에 빠졌던 을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3번이 틀린 지문이 되죠. 4번 후 이행 의무자의 재산 상태의 악화 등으로 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전 사유가 있을 때 선 이행 의무자도 항변권 인정된다. 불안의 항변권을 말하죠.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중도금을 내야 될 납자가 됐는데 중도금은 선이행이죠. 그런데 건설회사가 신용불안이더라.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거 중도금 미리 줬다가 분양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럴 때는 중도금에 대해서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해서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4번이죠. 5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뭐가 있죠?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 자, 이렇게 매수인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행기가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5번이죠. 틀린 거 3번. 68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인 수익자가 주로 채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채권만 되는 게 아니라 물권도 되고요. 특허권도 되고요. 재산권이면 다 되죠. 동그라미 1번.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제3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라 라고 이행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4번 제3자가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요약자는 제3자 동의 없이도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갑이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제3자의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4번 틀렸죠.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경우를 원칙으로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면제시켜 줄 수도 있고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판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세 가지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3자가 낙약자에게 권리를 취득하는 게 기본이고요.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를 면제시켜 줄 수도 있고요. 제3자가 낙약자에게 권리를 취득하되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증거 4번. 69번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최고 해야 되는 거죠. 최고 해야 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이행지체죠. 자, 최고 없이 해제하는 거 이행지체 중 당사자가 미리 특약한 경우하고 이행 거절이 있죠. 그리고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죠. 이행 불능이 있고요. 불완전 이행이 있는데 완전 이행이 불가한 경우가 있죠. 기타 담보 책임이라든가 담보 책임의 해제라든가 약정 해제 이런 것도 최고 필요 없죠. 어쨌든 최고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들 고르면 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보통의 이행지체. 자, 69번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완전 이행이 있는데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불완전 이행이 있는데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1번에 담보 책임, 2번에 이행불능, 4번에 정기행위, 5번에 보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불능이죠. 그러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동그란 3번은 나누세요. 불완전 이행이 있다. 완전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나눠서 완전행이 가능하면 완전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면 최고 없이 해제 이렇게 됩니다. 70번 계약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도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해제는 의사표시고 의사표시는 원칙이 분류식이죠. 따라서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가 됩니다. 2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 있을 때 그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그 다음 동시에를 지어야 되죠. 동시에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과 을이 해제권이 있지요. 갑이 해제하고 을이 해제해야 계약은 해제된다는 뜻입니다. 전원이 해야 해제된다는 뜻이지
동시에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동시에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갑과 을이 병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 둘 셋 해제 이렇게 동시에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말을 지워야 됩니다. 전원이 전원에게 하라는 의미일 뿐 동시에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번 틀렸죠? 자, 3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손해배상은 원칙이 이행이익배상입니다. 다만 판례는 실뢰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 돼 실뢰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2번 계약상 채무 일부 이행이 있은 후에 계약을 해제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 선악불문 전부 반환이 되죠.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전부 반환해라. 5번 계약이 해제돼서 소급해서 소멸했다.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게 5번이죠. 틀린 것은 2번. 71번 계약금이 있고요. 계약금을 주고 받으려면 계약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등 유상계약에 종된 계약이면서 독립한 계약이면서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이니까요. 계약금을 주기로 하는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요.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만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 두 번째 줄 계약금 수수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을 수수하는 게 계약금 계약이 됩니다. 계약금 수수 합의 이건 계약금 계약이 아니고요. 계약금 주고받는 게 계약금 계약이 됩니다. 1번 틀렸죠. 자, 2번은 중도금이라고 되어 있죠. 중도금 지급이 뭐예요? 이행착수. 따라서 계약금 해제 불가,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 불가. 3번 계약금은 특약이 있을 때만 위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당사자가 계약금을 주고 받으면서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위약금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4번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해야 되는데 이때 배액 상환 말만 하면 안 되고요. 배액 상환을 제공까지 해야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공까지만 하면 돼요. 공탁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5번 계약금에 의한 해제.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뭐예요?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 해제를 말하죠. 이렇게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가 있을 때는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계약금 해제 효과, 원상회복 의무 따위나 손해배상 책임 따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1번. 72번의 매매 효력. 1번 당연히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줘야 될 것이고요. 2번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재산권 이전은 동시행 관계죠. 여기서 재산권 이전은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 이전이 재산권 이전인데 플러스 우리 대법원 목적물 인도를 포함합니다. 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열쇠까지 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재산권 이전입니다. 판례 이해할 때 따라서 목적물 인도 의무도 대금 지급과 동시 이행 관계가 됩니다. 2번이 틀렸죠? 3번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누가 수취하는가? 목적물 인도를 기준으로 인도 전 매도인이
인도 후 매수인이 수취하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는 매수인이 수취하라 이게 판례죠. 그런데 3번 매매 계약 후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 인도 전이죠.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라는 말이 없지요.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완납했을 때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데 지금 3번 지문에서는 인도하지 않았다라고만 되어 있지 대금 지급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수취해야죠. 4번 종물도 넘겨줘야 되고요. 5번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니까 따라서 어느 일방의 어느 한쪽의 이행기한만 정해놨다면 상대방도 동일기한으로 추정하겠죠. 그게 5번이죠.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기한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틀린 거 2번. 73번에 1번. 용익물권과는 달리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임대인. 따라서 만약에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당연히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지만 건물을 소유권 등기한 경우. 자, 우리 민법 622조에 의하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임차인이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가 누구예요? 토지의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622조 대항력이죠. 따라서 3번 틀린 지문이 되죠. 4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지 못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무단으로 전대했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4번이죠. 5번 임차인은 남의 물건을 사용하니까요. 조심조심 다뤄야 됩니다. 그게 뭐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될 겁니다. 틀린 거 3번. 74번 임대인의 의무가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인의 의무가 뭐죠?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고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해 줘야 되고 제3자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 걸 방해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제3자 방해를 제거해야 되고 목적물을 현상 유지해야 되고 수선해 줘야 되고 이게 임대인의 기본적인 의무가 됩니다. 1번 제3자 방해 제거해 줄 의무, 목적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 의무,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를 돌려줄 의무. 5번 담보책임 유상계약이니까. 그런데 임차인이 설치한 일체의 부속물을 매수할 의무는 없죠. 일단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공작물, 임차인이 건물, 공작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요 두 가지를 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모든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종료시에 아무거나가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킨 부속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두 가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부속물을 매수할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4번이 답이 되죠. 75번 주택임대차라고 되어 있고요. 주택임대차 1번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이렇게 대항력이 생긴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가 되면 이 주택 양수인은 뭘 승계한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의 뜻이죠. 동그라미 1번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즉 건물 전체가 주거용이라면 그 일부가 비주거로 사용되더라도 주임법이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건물 전체가 비주거용이라면 그 중에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임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2번이죠. 주거용 일부를 비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비주거용 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건물이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고요. 대법원이 판단합니다. 전체가 주거용으로 판단한 게 뭐 슈퍼마켓 같은 게 있어요. 전체를 비주거용으로 판단한 게 다방이 있습니다. 다방. 슈퍼마켓으로 사용하고 내실을 주거용으로, 다방으로 사용하면서 내실을 주거용으로, 이런 경우에 각각 슈퍼마켓 플러스 주거는 주거용이고 다방 플러스 주거는 비주거용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판단의 대표적인 기준이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분의 면적 비교입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걸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체가 주거용이고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주임법 적용된다. 전체가 비주거용이고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뭐지요?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이거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은 상실이 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존속해야 되고요. 4번 이 주민등록은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 아니고요.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4번. 5번 임차권이 적법양도됩니다. 자, 주택 임차인이요. 그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합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겠죠. 그럴 때 기존 임차인의 전출한 때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할 때까지 기간이 주민등록법에서 정해져 있는 전입신고기간 2주 내의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이 존속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5번을 봅니다. 임차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을 때 임차권 양수인이 법정기간, 즉 법정기간이 뭐냐?
기존 임차인이 전출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할 때까지의 기간 2주 내에 전입신고했다면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존속, 병이 새로운 대항력을 갖는 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 존속.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76번에 1번, 이것도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죠.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경매 신청이 집행 개시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집을 비우지 않고도 집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1번이 틀렸죠. 2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설령 전출하더라도, 즉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의 목적입니다. 자, 3번, 주택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2년으로 본다. 두 번째,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따라 3번, 1년의 기간을 정했을 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요된 비용, 임대인이 부담. 이렇게 됩니다. 임대인이 부담. 자, 5번이 바로 1번과 연결되는 겁니다. 시험을 보시다가 1번과 5번이 같은 문장이라는 걸 파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파악 못한 분들도 많죠. 가끔 우리 실전을 보다 보면요, 같은 문제 내에 같은 문장이 표현을 달리하여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냐 말이죠.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가 뭐예요?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라고 돼 있죠. 그 말이 1번으로 가면 경매를 신청할 때 명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은 같은 문장입니다. 1번이 틀린 거예요. 5번을 줄이면 이렇게 돼요. 점유를, 주택을 명도, 점유 이전 하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5번 문장입니다. 1번과 5번은 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77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차와는 달리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죠. 이때 보증금 환산 보증금이라고 보증금 더하기 월 단위 차임 곱하기 100. 요게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 9억 원 이하여야 되죠. 따라서 서울에서 보증금이 5억이고 월세가 450이라면 환산보증금은 9억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횟수를 제한하고 있죠.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고요. 3번 상가 건물이든 주택이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상가나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4번은 주택임대차에만 있죠. 상가 건물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가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이게 없어요. 왜? 요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인데요. 상가 건물은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가정공동생활이 있을 수가 없죠. 상가 건물에서 가정공동생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규정이 없습니다. 사망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즉 함께 살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만 있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상가 건물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기간은 1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가 됩니다.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의 법정갱신의 효과죠. 그게 5번이 되겠습니다. 78번 건물의 구분소유, 즉 집합 건물을 말하죠. 1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 뭐죠? 복도계단. 복도계단은 어때요? 구분소유자 전원 공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 복도계단에 관한 권리,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구체적으로 공유지분권을 말하게 될 것이고요. 요거는 구분소유권과 반드시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2번 공용부분에 관한 공유지분권의 이전은 집합건물법 13조 3항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일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전유 부분에 관한 구분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일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렸죠? 3번 구분 건물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물 의 부분도 구분 건물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물의 부분이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같은 거 생각, 노인정. 그런데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부분도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게 됩니다. 4번 구분 소유자의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요. 5번 좀 기억하셔야 돼요.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 지분 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는 거. 집합 건물 공용물에 관한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2번. 7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담보물권이니까 담보물권의 통일성,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인정이 되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요. 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뭐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취득해요.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나 질권 넘겨줄게, 저당권 넘겨줄게, 전세권 넘겨줄게. 요거는 안 됩니다. 요 자체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는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을 넘겨주는데, 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가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질권을 넘겨줄게, 저당권을 넘겨줄게, 전세권을 넘겨줄게. 요거는 제외됩니다. 요 자체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2번 저당권, 질권, 전세권 취득 목적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산 당연히 안 됩니다. 등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3번 저당권에서는 유저당 계약이 한 사적 실행이 인정되나 가등기담보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저당 계약이란 그냥 소유권을 저당권자에게 취득시키게 되는 걸 유저당 계약이라고 해요.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가등기담보법은 귀속청산입니다. 귀속청산. 즉 가등기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청산을 꼭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3번 가등기담보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3번은 몰라도 됩니다. 자, 4번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려면 3번 같은 거 모르는 거 나오면 건너뛰는 거예요. 자, 4번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려면요, 변제기가 일단 도래한 후에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겠다라고 통지를 합니다. 이때 통지 내용은 청산금 통지입니다. 이때 청산금은요, 채권자가 지 맘대로 통지한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상관없고요. 지 맘대로 평가한. 또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4번 가등기담보권 실행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뭐라 그랬죠?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해라 말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첫째, 채무자 등에게 해야 됩니다. 채무자 등이 누구냐? 채무자가 있고요, 물상보증인이 있고요, 제3취득자가 있어요. 제3취득자. 그 다음 만약에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 가등기 담보권 이후의 권리자가 있으면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하고 나서 지체 없이 얘네들한테도 통지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까지가 기본이고요. 나아가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한 후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통지의 상대방이 되겠죠. 틀린 것은 4번. 80번 부동산 실거주와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실거주와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을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요. 다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거나 가등기담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양도담보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고요. 신탁법상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신탁법상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등기된 경우, 요 세 가지에는 아예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를 하면 법률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예. 동그라미 1번이죠.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이름으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부실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요 세 놈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명의, 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세 가지는
그게 1번이죠. 2번. 명의신탁 약정이란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신탁자가 수탁자의 이름을 빌려요. 야, 네 이름 좀 빌리자. 그리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해 놓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할 합법률이 적용이 되면요. 명의신탁약정 무효가 되고요.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명의상약정은 무조건 무효고요. 등기도 무효가 되는데요. 요건 예외가 나와요. 유효인 경우가. 그리고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요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관 합법률의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내용은. 2번 명의상약정 무효와 물권변동 무효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여기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한다. 2번이 틀렸죠. 자,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 명의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자간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이런 겁니다.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이 있고요. 갑이 을의 이름을 빌리는 약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매수 자금을 제공하고요. 수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해 둡니다. 이때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되고요. 반면에 요 매매하고 등기는 무효도 있고 유효도 있습니다. 이때 매매 및 등기의 무효 유효는 매도인의 악의 선의로 구별하고요. 매도인 병이 명의상 약정 사실을 알았냐 몰랐느냐로 나누게 되고요. 이때 소유권자도 매도인 병이냐 수탁자 을이냐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면 3번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 악의다. 그럼 물권 변동, 즉 등기도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3번이죠. 4번 종중이라고 되어 있죠. 자, 4번은요. 종중이 종원 등 종중 이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또는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 산하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신탁을 한 경우에는 탈법 목적, 조세를 포탈한다든가 강제집행을 면탈한다든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을 합니다. 부실법을. 이런 목적이 없을 때는 적용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종중이 그 부동산을 종중 이외이자 명의로 등기했을 때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즉 탈법 목적이 아니라면 부실법을 적용 안 하고 부실법을 적용 안 한다면 명의상 약정 유효, 등기 유효 이렇게 됩니다. 즉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이렇게 됩니다. 4번. 수탁자가 뭐예요? 이름 빌려준 사람, 그게 5번이죠. 이런 식으로 부실법의 기본적인 조문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는 거 하고요. 이 계약 명의신탁의 법률 관계를 매도인의 선악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일단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실법이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가와 관련된 1번과 4번 아예 적용이 안 되는 1번 3개 담보 목적의 가등기, 소유권 등기,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등기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거 3개 종중, 법률혼 배우자, 종교단체, 산하조직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점수 한 20, 30점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디가 틀렸고
그걸 내가 강의나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강의를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의 강의를 다시 한번 꼭 기본 이론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거나 기본서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길.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 것들은 제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다음 시험에서는 틀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